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이제 뭐 거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틀로 사용하는 달걀 이론하고 거의 내용적으로 유사하고요. 두 개를 붙여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코스톨라니의 단계를 6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다라고 하면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절 이론은 이름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사계절 이론입니다. 사계절 이론. 마치 이제 주식시장의 부침을 뭐에다가 연결해요. 주식시장의 부침. 이분은 원래 뭐라 그러죠? 애널리스트에 가까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해요. 실제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자산을 주식시장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을 보잖아요. 여러 개의 자산을 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혹은 자산의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우라가미 군요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철저하게 입각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리라든가 실물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식시장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저희가 다루는 주식이라는 물건도 시장 경기, 실제 경기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훨씬 더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떤 뭐 수익을 내느냐 혹은 어떤 형태의 뭐 실적을 내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의 장세라는 게 어떻게 사계절의 계절과 딱 그렇게 들어맞겠습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계절은요 자연과학이에요. 그죠? 계절의 변화,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고 바람이 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자연과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연과학입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게임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어떤 투자와 수요와 공급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사회과학입니다. 경제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거고 그리고 재정학, 재무학이라고도 부르죠. 파이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자연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그런 모양을 갖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주식시장의 어떤 단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법칙들을 가지고 오거나 자연의 현상들을 이끌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주식시장의 그 단계가 4단계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6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심지어 다우 이론은 상승시밖에 없어요. 이론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모양을 알려주지 않아요. 별로. 물론 우리도 필요한 건 사실 상승할 때 그런 필요성들, 상승할 때 장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분석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계절 이론은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현상들을 어떻게 해요? 사계절에 빗대어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일단 이 내용들을 좀 깔고 갑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스톨라니 할 때 거의 오늘 나온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거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볍게 좀 다뤄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경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거시이론들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자, 이 내용들을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 안에서 사계절 이론 안에서 뭘 할 거냐면 사계절 이론의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도표도 만들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지금의 상황들을 어떤 단계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계절 이론의 단계적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즉 계절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늘 앞에 이론들을 말씀드릴 때 혹은 패턴 이론,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때 각각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계점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죠? 실제로 지금 어느 시기냐? 이거 가지고 그냥 빗대서 분석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사계절 이론의 한계점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겨울인데 적극적으로 봄으로 만들어낼 수단을 잃어버린 겨울하고 비슷해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개인적인 순수하게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장업자들 많이 어렵고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계절 의미 1990이라고 썼죠. 제가 다른 것들은 안 썼는데 사계절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책이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 1990년에 일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3년에 출판이 됐고요.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정의는 제가 아까 사실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정의에서는 항상 이 이론에 쓰이는 용어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용어를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의 변화와 경제 사이클을 봄, 금융장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두 번째 여름, 실적장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을은 각각, 가을과 겨울은 각각 금융과 실적에 역을 붙입니다. 역, 금융장세. 겨울 역, 실적장세. 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장세가 붙어 있죠. 이 말은 뭐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역시 계절의 흐름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그 계절의 흐름과 장세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성질이 있다.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저는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주식이 어떻게 미리 알고 대비를 해요. 단지 금리의 움직임이나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경기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그 금리의 움직임이나 정부 정책에 조금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실물경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미리 반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앞으로 실제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항상 그렇게 뭐가 선행한다. 선행하죠. 물론 투자가 일어나면 실물경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하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뭐 6개월 단위로 실물경제보다 선행한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의도에 따라 실물경제가 나중에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지 꼭 선행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는 경제정책과 실적 투자자 심리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정책에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죠? 앞으로 이 정책이 잘 달성되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금융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는 특히. 그죠? 그리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하게 되는 거고 심리도 어때요?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뭐다? 경제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형 어떻게 활용하죠?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각 시기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고 어떤 섹터에 들어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경제와 어떤 관계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실은 이게. 그죠? 뭐 깊이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책도 한 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어때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도 많고 그래프도 많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표 한 장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봄을 금융장세라고 부르고 이름은 벌써 말씀드렸죠. 자, 금리율은 볼게요. 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봄은 뭐예요?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운동성도 증가하고 장세도 마찬가지. 장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운동 능력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하.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와 통화량 공급, 유동성 공급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죠? 자금,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자금에 일단 비용이 작아지는 거니까 기업들도 돈을 더 많이 벌려서 투자를 하죠. 자, 이 얘기는, 자, 제가 저기를 좀 킬게요. 항상 요걸 안 켜놓고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한번 봅시다. 금리 인하를 하면 자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예. 근데 요 금리 인하는요, 기업 실적이,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바닥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써야 될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돈이 더 많이 불기 시작하면 어때요? 바닥을 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시장 특징이고요. 기업 실적은 원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때 나타나는 정책이에요. 주가 흐름이 올라가는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금리 흐름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은 조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실물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낮춰서 돈을 많이 풀고 투자와 소비를 일으킨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도 당연히 투자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왜? 금리가 낮으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는 쉽지만 예금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 왜냐? 예금을 해봐야 이자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주식에 쓰는 게 낫지, 혹은 부동산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금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을 때, 돈을 많이 풀어야 됐을 때, 언제요? 코로나 시국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들 영끌에서 아파트 샀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죠? 정부 정책의 유동성 주도의 상승이다. 정부 정책과 유동성 주도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대감이 늘어나는 시기죠. 지금 주요 업종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고개를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것들은 왜요?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충분히 투자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여름을 봅시다. 자, 봄 이제 상상해보셨죠? 이제 꽃이 피고 물도 새로 흐르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봄이에요. 잘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돼요.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곡식이 익어가고, 곡식은 가을이라고 말씀. 곡식이 쑥쑥 자라죠. 논에서 벼가 이렇게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죠? 실적도 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뜨거워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뜨겁습니다. 과열돼요. 자, 여름은 어떻게 되느냐? 실적 장세라고 불러요. 요 금융 장세는 뭐냐면요. 금융 장세하고 실적 장세 이렇게 부르는 장세 앞에 붙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금융이 장세를 주도한다. 금융이 장세의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 실적 장세는 뭘까요? 기업의 실적이 상승 장세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혹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리는 안정되죠. 더 이상 왜요? 돈을 많이 풀 필요는 없고 기업들도 수익 활동을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돈을 추가적으로 더 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 과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 낮추는 이유 뭐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감소해요. 돈을 많이 풀어봤자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되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죠? 인플레이션 되면 정부의 금리를 낮추는 노력 자체가 무화가 돼버린다고요. 제로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는 금리를 안정시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투자가 충분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도 충분히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서 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 개선됩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금리 안정 때문에, 혹은
실적 개선이라는 문제, 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해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거예요. 상승세가 지속돼요. 사실 과열에 가깝게 굉장히 상승 장세, 대세 상승장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됐죠? 기업이익의 증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형태로 된다. 그리고 펀더멘털 중심의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기업 가치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죠. 그만큼 어때요? 네, 증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과 함께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소비주,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석유값도 올라가고요. 석유화학 잘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소비재도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됐죠? 네. 이게 여름입니다. 가을은 어떻게 되느냐? 과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뜨거웠던 장세는 좀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그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역금융장세라고 불러요. 왜 역금융장세라고 부를까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입니다. 왜요? 실적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의 염려가 일어나고 고용이 좋아져서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소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고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국고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국고로 끌어들여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채권의 문제들이 뭐 국채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장의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모여드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시장의 돈들이 모이게 되고요. 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당연히 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경기도 하락하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횡보 내지 조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단계. 왜? 여기서 요 사이에 정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름에 신나게 달리다가 정점을 만나서 횡보하는 시기. 지금 뭐 여기서 패턴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횡보. 더 이상 뭘 뚫지 못해요? 저항을 뚫지 못하고 횡보한다든가 어떤 박스권에 든다든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기 혹은 하락 초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고평가가 조정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평가 조정. 이제 기대심에 의해서 하늘 높은 데 올라갈 것처럼 보이던 주가도 이제 슬슬 조정하면서 떨어질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락 장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락 장세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경우에 어때요?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우량 대형주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방어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옛날 얘기라서 저희가 지금 보면 35년 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경제를 주도하는 업종들이 여기 들어있지는 않아요. 뭐 크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저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것 주도하는데 여기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해석하자면 다른 섹터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겨울은 어떻게 돼요? 역실적 장세. 즉 역금융 장세는 뭐예요? 금융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써요? 주가를 혹은 금리를 올려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고 겨울은 어떻게 돼요? 역실적 장세. 이건 뭐죠?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세 무슨 실적이나 금융 이렇게 붙었으면 올라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으면 꼬꾸라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되죠. 아직까지는. 그죠? 높였으니까 낮출 수는 없어. 아직까지. 확 낮췄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아직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때는 어때요?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요.
경기 침체되고 기업 실적 부진이 심화돼서 시장이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칩니다. 물론 장기적인 그런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은 여기서 배제가 돼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시계열 분석을 할 때도요, 장기적인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도입이 돼서 어쨌든 다음번에 예측을 할 때 만들어져야 하긴 하지만 주기성에서는 이게 빠집니다. 저희는 지금 주기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하락하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방어주,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배당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투자 방향성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사계절 이론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한계점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계절 구분이 모호해요. 어떤 분이 미국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떤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저도 계속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미국 시장 지금 겨울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았어요? 그게 겨울이었습니까? 2023년 2월 달이요. 아직 겨울 안 왔을 때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죠? 내린다 하면서. 겨울은 아니죠. 그래서 계절 구분이 모호해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절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선택도 좀 어렵고 그런 거예요. 항상. 그죠? 주식시장은 사계절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단계간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4개의 시기로 딱 구분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프랙탈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단계, 그게 개별 종목이건 아니면 지수 단위건 국가경제건 간에 지금의 단계에 대해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편의성, 우리의 이해, 혹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 편의성을 가미해서 4단계, 6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어때요? 단계를 나누면 저는 한 84,600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단계로 나누는 건 너무 자의적이고 모호합니다. 개념 자체가. 두 번째로 시장 사이클 주기의 불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사이클 주기가 지난번에 코스톨라니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되게 예쁘게 달걀형으로 잘 돌아주면 좋겠지만 때때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의도대로. 그래서 시장 사이클은 불규칙하게 변동하죠.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왔을 때 시장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대붕괴 사태 뭐 이런 형태로, 물론 대붕괴 되지는 않아요. 코로나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빨리 올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단계에서요. 그죠? 단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여되고 경제 구조는 변경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 또 그때 태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재난적인 상황 혹은 기술 발전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변수 자체도 저기 하지 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일정하게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항상 자유무역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주도의 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에 의해서 많이 살아가던 그런 경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관세를 도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방향의 정책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정책이 미국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뭐 정책이 이때 사이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해요. 시기가 그렇다.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돌발적 경제위기나 지정학적 사건, 전쟁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왜? 그 전까지 야 이거 분명히 터질 거야 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실제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터지기 전까지는요, 터지겠지라는, 터질지도 몰라라는 정도의 되게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게 터질 줄은 몰랐죠.
터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투자자 심리의 비합리성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요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낮춰서 좀 풀어야 돼요.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기도 못 올리고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어때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망해. 그리고 기업도 상황이 안 좋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춰서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저희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미국으로 이동해요.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그죠? 국제적인 자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 나라 안에 1990년만 해도 상당히 자본 거래 자체는 외국으로 움직이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쓰고 그때 한참 엔저 쓰던 시기잖아요. 엔저 정책 쓰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그렇게 쉽게 변경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별 차이라기보다 국제화 혹은 세계화의 어떤 결과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90년대에 개발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90년대에 일본은 아직까지 버블이 올락말락하던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이제 막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었겠어요. 그때까지 연구에 의하면 그죠? 경제를 잘 순환시키는데 안정적인 일본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해왔던 대로 계속하고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계절이 되면 어떤 정책을 씀으로써 계속해서 전후 경제를 1940년대,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고도성장을 일으켜 왔잖아요. 그 시기라고 하면 이게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 옵니다. 일본도. 그거는 분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때까지 일본의 상황에선 이게 맞았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이 이론을 도입해서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오늘도 제가 떠들다 보니 27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잘 준비해서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하나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사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좋아요 정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